자, 상가보법이요. 상가보법은 판례도 없고 사례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문제 꼭 나오는데,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권리금 수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하고 이게 가장 탑픽이고, 두 번째는 그냥 갱신청구권이에요. 10년까지 갱신청구할 수 있다. 갱신청구권. 이 두 군데만 집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 더 보자면, 세 번째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보증금이 대통령이 정하는 9억 원, 6억 9천, 5억 4천을 초과하더라도 보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인정된 제도 4가지가 있다. 액수를 논할 필요 없는 거죠. 보증금 20억이든 30억이든 이 4가지만은 다 인정해 주겠다. 자, 여기 딱 3군데인데, 그러면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 인정된 제도 4가지가 뭐가 있나요? 첫째, 대항력이에요. 보증금이 20억이든 30억이든 상가 점포 사무실 인도받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사업자 등록 이 길이에요? 사업자 등록 신청일 이 길이에요? 신청일 이 길부터. 등록일 이 길이 아니라 신청 이 길부터 대항력은 모두 인정해 주겠다. 그 다음에 액수와 관계없이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갱신 요구제도, 청구제도는 모두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10년까지 갱청구제도 모두 인정하는데, 요 10년까지 갱청구제도는 이 법이 개정된 이후, 그 전에 맨 처음에 이 법을 만든 3년이요, 3년. 갱청구제도 3년까지였어. 그러다 5년을 연장했어. 그러다 10년으로 또 바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상가 임차인들도 10년까지는 적용받는 거 안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 법은 소급 입법이야. 이 법의 특징이야. 그래서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내가 상가 임대료를 5년까지였어. 근데 지금 4년 썼어. 아슬아슬 죽겠어. 그런데 개정이 되면 10년으로 됐대. 그럼 그 사람 남은 6년 또 갱청할 수 있어요. 소급 입법을 인정해버렸어. 소급 입법을. 그래서 상가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임차인들도 10년까지 모두 적용받는다. 이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가 아니에요. 소급 입법을 해줬다. 자, 세 번째는 이들도 3기의 차임 연체가 임대차 해지 사유예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어땠어요? 그 전에는 상가법을 전받는 대통령이 정한 일정의 이익 소액 상인들은 3기, 대형 상인들은 2기였어요. 이 통일이 안 됐었는데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보증 관계없이 모두 3연체가 임대차 해지 사유다. 그래서 상가법에 3자가 참 많이 나와요. 3개 참이 연체되면 어떤 일 당하나요? 해지 사유야. 남은 계약 기간 해지당해, 해지 사유. 근데 해지 안 했어. 얘 상가 임대계약 맺었는데 지금 6개월치 밀렸어, 내가. 근데 해지 안 하고 그냥 보증금에서 내가 임의로 공제 까버렸어. 근데 계약기간 만료 전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청구하네, 얘가. 야, 인간아, 갱신을 못 해줘. 해지하지 않았더라도 갱신, 거절사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또 3기의 참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람들은 권리금 수수 기회가 박탈돼요. 이걸 보장하지 않아요. 상가 임대인들이 이 3가지 불이익을 당하는 거야. 3차 연체, 해지, 갱신 거절, 권리금 수수 기회가 상실된다. 3가지 기억하셔야 돼. 네 번째는 액수와 관계없이 권리금 수수 기회는 모두 보장한다. 그러면 상가법을 적용받는 대통령이 정한 서울에서 9억 원 이하인 자들과 차이점이 뭐예요? 상가법을 적용받는 사람과 차이점. 이거는 액수 관계없잖아, 지금요. 근데 이들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을 초과한 대형 상인들은 확정일자 받아놔도 경락되면서 확정일자 받아도 우선 변제권은 인정치 않아요. 또 이들은 상가 임대기 끝났을 때 보증을 빼주지 않아도 상가벌 정받는 대통령적 일정 금액 이하인 자들은
임차 등기 명령 제도가 있어. 근데 얘들은 보증 빼주는 한다고 임차 명령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적용 없는 거죠. 또 이들은 제일 큰 차이점이 이거야. 이들은 10년까지는 갱신할 수 있어요. 얘들도. 하지만 1년에 1회 이상 증액할 수 없고 판매 올릴 때 20분의 1 초과할 수도 없고 5% 증액 제한을 적용받을 수가 없어요. 이 차이가 제일 큰 거예요. 사실은. 이 차이가. 이들은 최단 기간 상가보법은 아무리 짧게 정해도 몇 년? 1년. 1년은 보장하는데 최단 기간 1년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3개월이면 3개월 끝내야 돼. 이 사람들은. 이 네 가지가 차이점이야. 최우선 변제는 당연하고 보증금 이미 20억, 30억인데 보면 최우선 변제를 받아. 그건 논할 필요도 없는 얘기고. 네 가지는 상가별로 적용받은 사람한테만 있는 거야. 이건요. 차이점.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바로 4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1번 문제 하나 풀어보시고 1번 문제 풀어보시고 4번 보세요. 상가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상가 임차인의 계약 행위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자, 상가 임차인들은 모든 상가 임차인들은 액수와 관계없이 상가 임대계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상가 임대 끝나기 전 몇 개월 전까지 여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전까지 이 사이에 이 6개월도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요? 이게 개정된 거야. 그전에 6개월 처음에 법을 만들 때 6개월이 아니었어. 이게 3개월 전이었어. 근데 너무 짧다 해서 6개월 바꾼 거야.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10년까지 청구하면 상가 임대인들은 정당 이유 없이 거절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갱청구는 물론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한테 인정해 10년까지. 근데 만약에 상가 전차인들도 이 전차인 어떤 전차인이죠? 임대 동의받은 동의 안 받은 무단 전차는 논할 필요 없고 상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라면 이 전차인들도 갱신 청구권 요거 인정한다, 인정 안 한다? 인정해요. 얘들도 인정해. 인정하는데 상가 전차인들은 어떻게 갱신 청구한다? 중간에 있는 임차인을 대의해서 해야 돼. 상가 임대인과 직접 계약 관계가 없거든. 근데 중간에 껴서 상가 임차인이 갱신을 원하지 않아. 근데 전차인은 더 장사하기를 원해. 그러면 중간에 상가 임차인을 뭐해서? 대의해서. 직접이 아니라 대의해서. 또 상가 전차인들은 10년까지 가면 안 돼. 이들은 잔여기간 내에서 요다가 꼭 들어가야 돼. 잔여기간이 뭐죠? 상가 임대가 임차 쓰고 남은 기간. 이미 상가 임대 임차인이 4년을 썼어. 그럼 남은 잔여기간 내에서만. 꼭 그래 들어가야지. 상가 전차인도 10년까지 가면 틀리는 거야. 그런데 상가 전차인들과 동일한 전차인은 이 갱청권 제도를 인정해요. 그런데 상가 전차인들은 권리금, 수수 기회가 이 동의받은 전차인이에요?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이건 없어요. 권리금 수수는 상가 임차인만 기회가 있지. 전차인들은 동의받았더라도 권리금 수수 기회는 없다는 거. 하지만 갱신 청구 제도는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 이런 것들. 여기 뭐 깊은 이론이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것들. 조심할 것들. 근데 갱신 거절 사유가 몇 가지가 나와 있다? 상가 임대인들은 8가지 갱신 거절 사유가 있어. 이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있는데 상가 임대차에서 상가 임대인들이 상가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할 사유 8가지가 동시에 또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 8가지가 돼버리면 상가 임차인들은 권리금 수수 기회를 상실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이게 상실되는 거 기본이 이게요. 중과실을 파손할 때 모자랐다고 권리금 수수해.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임대했을 때, 무단양도 전대했을 때, 재건축 때문에 점유력이 필요할 때, 3기 차임이 연체됐을 때, 쌍방 합의하에 상담 보상을 제공했을 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 거릴게요. 그래서 이게 사유가 같은 거예요, 이게. 네. 자, 봅시다. 자, 기억 보세요.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떻게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 조심하셔야 돼. 니은번에 임대인이 임차를 일방적으로 보상, 쌍방 합의하에 그래야 돼. 그냥 상당 보상이 아니야. 10억 아니라 100억을 주더라도 쌍방 합의하에. 그래야지 경쟁하죠. 쌍방 합의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디귿에 주택 임대차는 이익이 참이 연체되면 갱신 거절 사유지만 상가는 몇 기? 3기. 틀렸네. 니을번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부도 일부를 전대했다. 이건 갱신 거절에 들어가죠. 무단양도 무단전대. 뭐 잘했다고? 외우지 않아도 그 정도 미음번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 미음번호 조심하셔야 돼.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대부분을 계약 기간 중 철거 또는 재건축할 때 뭐 때문에 틀렸어요? 계약 기간 중 이러면 안 돼. 물론 임차 목적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상가 임대인이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할 때는 갱신 거절할 수 있는데 꼭 어떤 단어가 나와야 돼. 이 지문이 나오면 꼭 나오는 지문이. 이 지문이 나와야 돼. 이 지문 반드시. 이것을 사전 계약 전에 사전 고지했을 때. 근데 계약 중에 고지하는 건 안 되는 거야. 미리 처음 계약 맺을 때부터 2024년에 때려 부실 거다. 그럼 남은 게 3년밖에 안 남으면 그래 들어오겠네. 사전 고지했을 때. 사전 고지하잖아도 안전에 우려가 있어. 이 단어가 들어가다. 장마다 기울어 버렸어 그냥 건물이.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뭐 할 때? 재건축할 때. 이 셋 중 한 단어를 꼭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야. 그때만 갱신이 되지. 그냥 계약 전속 중에 재건축하기 위해서는 안 되는 거야. 조심하실 거 하나만. 비읍번호 개축은 아니야. 재건축이지 개축. 건물 고치려고 갱신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또는 뭐 의무를 현저 위반했을 때. 근데 사실은 가만히 읽어보면 다 상식적이에요. 뭐 잘했다고. 그런데 이제 거기서 3기 쌍방 합의하에 재건축이 세 지문만 조심하면 돼. 거기만. 자, 이렇게 된다는 거. 그 정도. 자, 5번 얘기 볼까요? 5번 문제 볼까요? 자, 이제 권리금 수수 이야기 봅시다. 뭐 판례들이 크게 없으니까 문제 상가 임대차법상에 권리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 데려온 자와 권리금 지급하기라는 계약을 말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권리금 기회 보장한다고 임대인이 빼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임차인 네가 스스로 주선한 사람과 네가 받으라 이거야. 그러면 임차인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이 어떻게 해줘야 돼? 권리금 장소 이득으로 3천 받기로 했어. 그러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인은 계약을 맺어주라는 거야. 계약 맺는 거 거절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야지 권리금 받잖아. 그렇죠? 임대인이 빼준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런데 상가 임대인 임차인들도 이번 좀 보세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3개월이 아니겠어요. 계약 기간 만료 시간 1개월 전이 아니야. 이때까지 이 사이에 상가 임차인들이 신규 임차인을 네가 스스로 주선해라. 요 만료일 끝나버리면요. 다 하루만 넘어도 이제 권리금 수수기간이 없는 거야. 6월 전부터 만료식 1개월 전 만료식까지 네가 스스로 주선해야 되는데 이 권리금 수수기에는 보증금 액수와 관계없이 10억이든 20억이든 보증금이 모든 상가 임차인한테 인정한다. 이건요. 계약 기간 6월부터 만료시까지 들어가야죠. 그런데 이건 상식이야. 남은 상식을 푸는 거야.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들여온 자에게 주변 상가음에 비추어 현재 고액의 참여를 요구하는 행위는 뭐 이렇게 방행위로 봐야지. 뭐 상식이지 이게 뭐. 그런데 네 번째 잘 봐보세요. 임대인이 적법한 권리금 계약을 방해하여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는 임대차, 자 밑줄 그으세요.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방해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 기출점이 나왔어요. 신규 임차나 주선해서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방해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몇 년? 3년. 3년 내 소멸 물어. 3년에 소멸시에 걸리는 거야. 종료일로부터 3년.
이 사이 물어야 되는데 이때 손해배상금은 둘 중에 높은 금액, 낮은 금액, 항상 낮은 금액을. 근데 이게 법률 용어인데 낮은 금액이 뭐예요? 둘 중에 액수가 적은 금액이지 무슨 돈이 낮다 높다가 어디 있어? 참 법률학자들 국어 못하는 사람들이야. 국어학자 따져보면요, 둘 중에 높은 금액을 낮은 금액을, 높다 낮다는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잖아. 둘 중에 큰 금액을 적은 금액을 그려야죠. 이해되시죠? 어떤 데 법정 읽어보면 이거 국어들도 못하는 것들이 법률학자답시 이거 어깨 힘넣고 다니는 거 보면 웃기는 거야. 따지면 국어는 국어로 표현한 거잖아. 그게 높다 낮다를 그런 데 쓰는 건가?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요구한다. 3년 내 적은 금액을. 주택은요, 둘 중에 큰 금액을. 여기는 둘 중에 적은 금액을. 이렇게요. 그 얘기죠. 그런데 5번에 임대차 목적물의 상가 업무를 임대인이 얼마 이상, 3년이 아니라 1년 6개월 이상 뭐로 사용할 때? 비영리로 사용할 때는, 그때는 권리금 수수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내용 다 나왔네. 나머지는 상식적으로 풀어야 돼. 나머지는. 그런데 다만 다음 같은 경우는 권리금 수수 기회가 없는 경우가 있었죠. 네. 권리금 수수 기회가 없는 점포상가 있었죠. 첫째 뭐가 있었나요? 그렇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 상가 또는 준대형 상가에 들어온 임차인들은 10년까지는 갱신 청구할 수 있지만 이런 데서 임차인들은 권리 수수 기회가 없다 그랬죠. 자, 이런 데가 어디라 그랬어요? 뭐 AK 백화점, 뭐 롯데마트, 이마트 이런 데 안경점, 타이어점, 약국 들어온 사람들은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지만 권리 수수 기회는 없다. 또 하나는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공유재산. 이런 데서 임차인들은 자, 어디가 있나요? 철도청 이런 데 가면 뭐지 그거? 오방떡, 뭐지 그거? 붕어빵 이런 거 파는 뭐 이런 것도 있어. 홍익회 뭐 이런 거. 또는 뭐 강남 지하상가, 서울 고터미널 지하상가, 그 서울시 거예요. 그런데 들어온 사람들은 권리 수수 기회가 없다. 하지만 누구는 권리 수수 기회가 있다? 재래시장에, 전통시장이라고 그러죠. 전통시장에 이 자판 놓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통로에. 이런 분들도 권리금 수수 기회는 인정한다. 별거 아니지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벌 만들 때는 이게 빠졌어요. 이게. 근데 이제 삽입해 준 거예요. 이렇게요. 이런 권리금 수수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요. 하지만 이런 권리금 수수 기회가 없다는 거, 이런 거 봐주셔야죠. 아무것도 아니야. 자, 그런 다음에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 권리금은 그러면 자, 이 권리금 수수 기회는 내가 10년 갱청하면서 10년 썼어. 10년 다 썼어. 더 이상 갱청할 수가 없잖아. 그랬더니 상가 임차인이 그러면 나 신규 임차인 주선해서 권리금 받고 나가겠다. 10년이 모두 만료한 상가 임차인도 권리금 수수 기회가 있는 것이냐? 10년이 만료 전에만 있는 것이냐? 10년 꽉 채웠어, 이 사람이. 들연전 10월 30일 되면 10년이 딱 되는 애야. 그러더니 갑자기 6월 3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신규 임차인 주선하겠대. 권리금 받고. 자, 10년이 만료된 상가 임차인도 권리금 수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예요. 이게 처음에 논란이 됐었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져보면 10년까지 겨우 채웠어. 상가 임대인이 이 중개사무실이야. 중개사무실인데 나도 내 건물이야. 근데 중개업소로 임대를 줬는데 잘 돼 영업이. 아파트 앞에 했는데 이분이 갱신 청구하면서 10년간 쓴 거야 결국은. 나는 5%씩은 올릴 수 있었지 물론. 내가 열심히 공부 자신을 땄거든. 내 기다리고 있어. 너 10년 되면 내가 중개사무실 할 거다. 내 건물이니까 10년까지만 쓰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요. 갱신 청구. 근데 10년이 다 되더니 새로운 신규 임차인 추선해서 중개사무실 넘기겠다는 거야. 장도 이득과 권리금 받고. 그러면 상가 임대인은 그 새로 신규 임차인 계약 맺어주지 말아라. 다시 맺어주면 그 사람 또 10년 가잖아. 그렇잖아요? 그 10년 됐을 때 또 권리금 받고 넘기면 또 10년 가잖아. 난 영원히 못하네?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야? 된다는 거야, 판례가. 그래서 10년이 되기 전까지만 권리금 수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10년이 만료된 사람도 권리금 수수기는 인정한다. 결국은 말은 그렇지만
상가 임대 입장 볼 때는 10년 꽉 채고 이 사람이 신김천 추상에 권리금 받고 나가면 그 사람들도 10년 보장해 줘야 되잖아. 나 자격증 따도 영원히 내 상가 건물에서 중개업 못한다. 그렇게 알고 계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그러니까 이 법이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거야. 사실은 문제 되는 거야. 너무 한쪽에 이렇게 편중되다 보니까 또 모순이 생기는 거야. 이렇게. 어쨌든 그렇다. 10년이 만료된 후에도 권리금 수수에게는 인정한다는 대법 판례가 유일하게 나온 거예요. 유일하게 봐주시고. 6번 문제 숙제예요. 꼭 푸셔야 돼. 드릴 말씀은 다 드렸어요 지금. 자, 그래서 8번 문제 한번 더 연습해 볼까요? 8번 문제. 여기 해당되는 건 풀면 돼요, 여러분들. 8번에 상가 임대차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첫째,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몇 년? 10년. 또 이 10년은 이 법 개정 전에 임차인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 여기 없지만 이 법이 개정된 이후부터만 10년이 아니야. 그 전에 임차인도 소급적으로 적용한다. 이번에 이 갱신요구 최대 기간이 경과예요. 자, 여기 나왔네. 괜히 열렸네. 여기 있네. 이 판례 유리하고 하나 이거 반영했네. 갱신요구 최대 기간이 10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임차인이 계약행위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경우에도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담한다. 10년을 다 채운 사람한테도 권리금 수수께 보장해줘라.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죠? 네, 지금 판례가 하나밖에 없어요. 세 번째, 그렇지만 임차인이 몇 기? 3기. 갱신과 요구를 거절할 수 있을 때 어법을 부담하는 3기. 네 번째, 전체 임대차 기간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제10조 사회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 이게 그 얘기, 아까 2번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10년이 초과했더라도 권리금 보호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5번에 임차 건물이 노후되어 재건축 이유로 임대인 임차 계획행위 요구 거절할 수 있다. 요거 이제 근데 좀 정확히 내야 돼. 요것도 안전 우려, 사전 고지, 거기 들어가야 돼요. 이거 약간 이렇게 나오면 논란 소지가 있어요. 왜? 갱신거사 8가지가 그대로 권리금 수수기에 박탈 사유거든, 그게. 근데 거기는 정확히 썼잖아요. 근데 어디 정확히 해줘야지, 그러면. 그러면, 야, 재건축할 거야. 권리금 수수기에 못 줘. 그럼 이건 또 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좀 더 정확히 써줘야 돼.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돼. 자, 8번 문제 하나 풀면 돼요. 됐을 때 나머지는 뭐, 볼 거 없고요. 자, 14번 문제 보세요. 14번 문제. 자, 14번에 한번 봅시다. 갑이 2017년 2월 10일 서울 소재, 아마 이제 여기 나오면 서울 소재 을소의 상가 업무를 을로부터 보증금 7억, 월세 700. 그럼 얼마 700이면 77이 49. 이게 얼마짜리야? 11억 9천짜리네. 11억 9천짜리. 상가법벌 초과해요, 초과 안 해요? 초과해요. 서울 9억 원 이하인 자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액수도 뭐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는데 사례 문제 나왔다면 무조건 서울이야. 그냥 서울이라 생각하셔야 되면 경기도 어디가 이러면 헷갈려 사람들이. 경기도 평택에서 이러면 평택이 얼리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것까지 사람한테 고통을 주면 안 돼. 그러니까 보통 그냥 서울을 낸다고 9억 원 이하인 자. 다음 설명 중 옳지 못한 건 1번에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여도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건 10년, 대항력, 권리 해소기회 보호는 인정돼, 인정 안 돼? 인정된다. 맞는 질문. 두 번째,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면은 당사 의사대로 그 계약은 6개월이 되는 것이지. 갑과 을은 모두 유효함을 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얘는 상가법을 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최단기한 1년을 추정할 권리가 없어. 최단기한 1년은 9억 원 이하인 자들만. 그렇죠? 최단기한 적용 없어요. 그럼 6개월이면 6개월이 유효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갑은 계약행위 요구권을 최대 10년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계약행위 요구권에 따라 갱신 임대차는 전 임대 동일한 적으로 다시 계약한 보는데 다만 액수가 초과하는 9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1년에 5% 증액제한은 적용이 있다 없다? 없다. 5% 이상 올릴 수 있다는 거야. 5% 증액제한은 없다. 우리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죠. 근데 이 보증금액서 초과하는 이 사람은 관할법원에 임차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임차 명령기는 대통령 정한 보증금 일정을 이하인 소액상이 되면 되는 거야. 없는 거 네 가지 적었잖아 아까. 그렇죠? 이 건물이 경매로 매각됐을 때 갑이 확정일자 받아놨더라도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 네 가지. 되는 거 네 가지. 꼭 기억하셔야 돼. 난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사회생활 때도 중요하고. 됐어요. 상가보법은 나머지 볼 것도 없어. 보지도 마. 보지도 마. 보면 좋지 물론. 괜히 보지도 마 그랬더니 네가 보지 말아서 안 봤는데 나왔어. 난리 난다 난리. 책상 뒤집어진다. 자, 그런 다음에 가담법이에요. 또 가담법이야 또 우리 뭐 주특기 아닌가? 가장 못하는 주특기 그래요. 근데 그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물론 한 문제 고정돼 있어. 근데 가등담보법이 어렵고 잘 모르겠는 것은 당연하다, 안 당연하다? 당연하다. 왜 당연해? 두 가지 이유에서 당연해. 첫째, 양도담보니 매도담보니 담보등기하는 것은 실수를 거의 쓰지 않는 담보제도야. 60년대, 70년대는 채권자 집문서학과, 땅문서학과라 돈 빌려주면서 땅을 잡고 집을 잡았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땅이 날라갔다, 집이 날라갔다. 법령이 냈다는 거지. 그 60, 70년대 얘기지. 현대사회에서 누가 야, 돈 빌린 거 못 갚았더니 채권자 집까지 갖다더라야. 들어본 적이 없어. 경매했다. 이 말만 들어봤지. 쓰지도 않는 거지. 사회생활 때 거의 없는 제도고. 두 번째는 절차법이라 논리가 없어.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번등기 내기를 하자. 이 절차법은 외우는 거야. 두 가지 의미에서 쓰지도 않는 법이고 절차법이라 이해도 안 되고. 그럼 어렵지. 근데 문제는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가담법 문제 내는 거 찬성일세, 반대일세. 우린 반대일세. 아니 왜 쓰지도 않는 이 법을 여기 이 법만 중요하나? 그럼 뭐 고물상법, 전당법을 다 배워야지 그러면. 네, 그래서 이거 대신 차라리 그냥 강제 집행에서 압류, 가압류 뭐 이런 거 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요걸 좀 민법에서 가르치는 게 좋아요. 강제 집행법을. 근데 어쨌든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 어쨌든 기출문제 제일 많은 곳은 어디예요? 한 군데 딱 구분하면 나 공부는 너무 많이 하기 싫어. 응? 부담스럽고 양도 부담스럽고 짜증드나. 근데 붙고는 싶어. 그렇죠? 붙고는 싶어. 우리 고민이 그거야. 하기는 힘들고 붙고는 싶고.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청산 절차. 청산 절차. 다른 말로 기속 청산이다. 채권자가 돈 갚지 않아서 채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여기죠? 여기 청산 절차. 이게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고. 두 번째는 또 어려운 거 나오는 건 아니야. 최고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누가 이 법을 적용받을 것이냐. 적용범위. 딱 둘 중에 하나만 보자. 만약에 이거 외가 나왔다. 이거 이상의 낯선 집을 나오면 너나 찍는 거야. 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한 법을 샅샅이 볼 수는 없어. 이걸요. 이 중에 하나인데 자, 청산 절차 기억나시나요? 채권자가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부동산에다가 저당을 잡지 않고 빌려준 채권자가 채무부동산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잡고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 예약계약, 매매 예약, 대물변제 예약, 대물생한 예약결 맺고 그리고 순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권 가등기 잡아놓으면 담보등기 잡혔다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채무자가 돈을 갚아버리면 돈 갚으면 어떻게 돼요? 돈 갚으면 소유 가등기 말소 시켜주는 거죠. 돈을 갚지 못했어. 돈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들은 이제 돈 빌려 채권자들은 약속한 날 돈을 못 갚으면 실행하는 거 실행. 이 실행이란 말이 실력 행사. 돈 받으러 가는 것을 실행한다 그래요. 저당권 실행, 담보권 실행, 실행한다. 실력 행사. 그러면 실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 하나는 경매.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 나 번등기 안 해. 그냥 경매 집어넣을 거야. 경매도 돼. 그럼 담보등기 잡은 소유권 가등기 잡은 채권자가 번등기 내지 않고 경매를 선택해버리면 돈 빌려주고
소유권 이전 가등기 잡은 날에 그 잡은 날짜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나요?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있잖아요. 그 접수연월일에 그날에 저당 잡은 것으로 취급해서 저당권으로 취급해서 소유권 이전 가등기 담보 잡은 날짜와 다른 채권자 순위를 비교해서 배당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버리면 이 법은 좀 적용할 필요가 없어. 왜? 순위에 따라 배당받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걸 신청하지 않고 나 약속대로 소유권 취득하겠다. 돈 대신 소유권 가져간다. 채권자가. 그 소유권 취득한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못하는 거야. 도밀 채권자가 예약계약 맺고 채무자분과 소유권 가득 잡아놨다가 돈 못 갚으면 본등 깨버리는 거지. 본등기. 돈 대신 이 부동 가져가 버리겠다. 그 본등기 내는 것을 기속 청산이다 이렇게 불러요. 소유권 기속 청산. 이쪽 절차를 밟아버리면 본등기 내버리면 돈 몇 푼에 땅이 날아가고 돈 몇 푼에 집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폭리가 처해진다. 폭리가. 갚을 돈은 3억인데 잡힌 목적으로 가격이 10억씩 된단 말이에요. 3억 못 갚다 10억씩 땅 가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과 특별법이 적용받는 거지. 따라서 이 법은 누구 벌라 만든 법이야? 채권자들의 폭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벌라 만든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양담보 잡히는 거, 매도담보 잡히는 거, 담보 잡히는 거 인정한다. 거의 관습법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인정하는데 다음 절차를 밟아라. 이 법을 어기면 본인이 내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다음 이 법은 어떤 법이야? 편면적 강의, 임적 약자를 보호하려 만든 규정이잖아요. 채무자 보호하려 만든 규정이잖아. 따라서 이 법을 어겨서 돈 빌려준 채권자한테 유리하고 채무자한테 불리한 특권 모두 무효화한다. 근데 뒤집을 줄 알아야지. 이 법을 어겨서 채무자한테 유리하고 청산기간 2개월을 보장하라 해서 2개월. 야, 우린 청산기간 6개월 보장해 주기로 하자. 마지막 변제기를 2개월에 6개월 줄게. 채무자한테 유리해 불리해요. 유리하잖아. 유리한 특약은 유효. 야, 2개월을 1개월로 단축하자. 불리한 특약은 무효. 그걸 기억하셔야죠. 그렇죠? 청산을 거쳐라 해서 먼저 실행을 통지하고 적지 마세요. 실행 통지후 청산기간 몇 개월? 2개월을 보장해. 이 청산기간이 마지막 돈 갚을 기회야. 마지막 변제 기회는 반드시 2개월을 보장한 다음에 이 청산 2개월이 지나도록 돈도 못 갚고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 신청도 안 들어와. 그렇다면 이제 2개월이 지난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청산을 지급하지. 청산 지급과 채무자가 청산을 지급받는 거와 이 본등기에 필요한 서류, 이게 양도담보 같으면 이전께 필요한 서류, 그 서류를 교부해 주는 거는 한마디로 등기에 필요한 등기 서류를 교부해 주고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것 사이에는 무슨 관계가 들어간다? 서로 동시행 관계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이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라. 이 절차 위반하면 본등기 나더라도 다 무효이다.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근데 시험 문제 어디에 집중해요? 이 중에서도. 여기에 집중해요. 여기에. 이 중에서도. 실행, 통지. 이와 관련되는 이야기가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누가 이걸 정받을 것이냐. 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1번 문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야. 제가 가담법에서 올해 한 문제를 꼽으라 그러면 난 1번 꼽아. 하나만 꼽으라, 딱 꼽으라면. 적용 범위. 요즘은 출제하는 사람들도 알아요. 이 법이 중개업 볼 때 그렇게 필요한 법도 아니고 양도담보, 매도담보 잘 만나지도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내긴 내야 돼. 근데 얘들은 무작정 청산 절차 막 절차법 냈다고요. 근데 취지 정도. 누가 이걸 정하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 이런 스타일 문제 잘 나와요. 볼까요? 폭리를 방지하려 만든 법이야. 자, 1번에 시가 5억 원의 부동산에 대해 시가 5억 원짜리 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이 2억이 설정된 상태야. 2억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1억 원을 차용하면서 1억 원을 빌려주면서 대물변제 예약. 대물변제 예약이 뭐예요? 1억 대신 땅으로 부동산을 갚기로 하자. 예약하고 가등기를 잡았어. 그러면 5억짜리 부동산에 2억이 잡혀있으면 잔존가치가 얼마예요? 3억. 빌려준 돈은 얼마예요? 1억. 잡히는 목적 가격이 갚을 원리금 채권 갚을 돈을 초과해요? 미달돼요? 초과해요. 목적 가격이
잡히는 목적 가격이 3억이잖아요. 목적님의 평가액이 3억 원이고 2억 빼고 빌려준 원리금 채권 갚을 돈은 얼마야? 1억이잖아. 그러니까 1억 못 갚는다고 3억짜리 부동산 그냥 가지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되지. 폭리되니까. 따라서 이 법을 적용하는 거지. 적용해서 청산 절차 거쳐서 청산금 지급하고 본등기 그냥 못 가죠. 그냥 예약 당시 항상 이제 지문이 제일 잘 나오는 게 이 문제 풀 때 예약 당시 우리 예약 당시가 많이 나오면 쉽게 어떻게 생각하죠? 이 단어 떨어지면 이 가담법 풀 때 예약 당시 그럼 돈 빌리는 날. 돈 빌리는 날 이게 돈 빌리는 방법이에요. 돈 빌리는 날 잡히는 목적 가격이 갚을 돈 원리금 채권을 초과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미달될 때는요. 이 법에 적용이 없어. 빌려준 돈은 10억이야. 잡히는 담보한테 잡히는 목적 가격 3억이야. 3억. 10억 못 갚는다고 해서 3억짜리 부동산 채권자 가져도 폭리가 아니에요. 폭리가 아니잖아. 그냥 가져. 그냥 가져. 그냥 번등기 해. 청산이 뭐 필요 없어. 이 법 적용 없는 거예요. 초과할 때만 적용받는 거죠. 초과하네? 좀 받아야죠. 두 번째, 1억 원의 토지 매매대금 지급 담보와 그 불이행의 경우에 제재를 위해서 2억 상당의 부동산 가등 잡았다. 토지 매매대금 확보를 위해서. 이 법은 판례에 따르면, 이 법 판례에 따르면 돈을 빌려줬건 쌀을 빌려줬건 빌려준 소비대차. 소비대차 채권이에요. 빌려준 채권에 한해서만. 한한다는 예의가 한해서만 잡아야지. 빌려준 채권이 아닌 매매대금 못 받은 거, 외상대 못 받은 거, 공사비 못 받은 거, 혹시 공사비 못 받은 거, 외상대금 못 받은 거, 또는 손해배상금 못 받은 거, 이런 것들은 빌려준 채권이 아니야. 이런 것들은 이 법에 적용, 잡아봤자 이 법에 적용이 없어. 적용이 없다는 게 뭐예요? 본등기 내봤자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 응? 빌려준 채권만 이 법을 적용한다. 돈을 빌려주건 쌀을 빌려주건 빌려준 채권만 잡아라. 꼭 금전 채권만 잡으라는 건 아니야. 쌀을 10가지 빌려줘서 그것도 빌려준 채권이야. 잡을 수 있어. 소외 채권만 잡아야지. 매매대금, 외상대금, 공사비, 손해배상금 잡아봤자 이 법에 적용이 없다. 이 법에 적용이 없다는 거 그런 거 잡아봤자 번등기 내봤자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빌려준 채권에 한해서만 잡아라. 매매대금 채권, 빌려준 채권이 아니잖아요. 이 법에 적용이 없어요. 세 번째, 1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2천만 원 상당의 고려청자를 양도함부로 제공했어요. 너 1천만 원 못 갚으면 이 고려청자 소유권 넘겨줄게. 동산 양도함부야. 자, 이 법의 적용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동산은요, 나눠져요. 동산은 등기, 등록이 가능한 동산 양도담보는 이 법,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거야. 그러면 동산 중에서도 자동차, 항공기, 중장비, 선박은 자동차 등록 원부, 응? 선박 등기부, 장부를 두고 있잖아. 이 법을 적용받아. 이 법 적용받아서 그냥 못 가져. 청산을 거쳐서 가져야 돼. 그런데 동산 중에서 동산 양도함부 등기 등록이 안 되는, 이 등록이 안 되는 동산 양도함부. 뭐 다이아 반지. 비싸 안 비싸요? 비싸요. 명품 시계. 고려 청자. 골동품. 이게 아무리 비싸지만 대한민국 정부에서 다이아 등록 원부. 명품 시계 등록부. 있어 없어요? 국가 장부가 없잖아. 이런 것이 양도함부는 이 법의 적용이 아니야. 이 법의 적용이 아니라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그럼 뭐냐? 이것들은 관습법. 관습법에 따라 인정하는 담보제도예요. 그래서 동산 양도함부도 등기 등록에 대한 자동차, 항공기, 중장비, 선박 양도함 이 법에 적용. 등기 등록이 안 되는 다이아 반지, 고려 청자를 주겠다, 명품 시계를 주겠다. 이런 동산 양도함부는 관습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이 법의 적용이 아니라 정확히 하셔야 돼. 네 번째, 1억 원을 차용하면서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양도함을 제공했어. 빌려준 돈 얼마예요? 1억 원. 잡히는 거 얼마예요? 3천만 원. 목적 가격이 초과예요? 미달돼요? 미달. 폭리가 아니에요. 폭리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냥 가져. 그냥.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가져. 응? 이번 적용 없어요. 5번에 3억 원을 차용을 빌리면서 이미 2억 원의 채무에 대한 저당이 잡혀있는 4억짜리 부동산 잡았어. 4억짜리 지금 몇 억이 잡혀있어 이미? 2억. 잔존 가치 얼마야? 2억. 빌려준 돈 얼마야? 3억. 미달이에요? 초과예요? 미달. 그냥 번등기 해. 예약 당시. 다음에 이게 예약 당시란 말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잘 봐보세요. 청산 당시. 가장 잘 쓰는 말이 예약 당시, 청산 당시. 청산 당시 그러면 쉽게 돈 갚는 날. 이건 돈 빌리는 날. 돈 변제하는 날, 갚는 날. 청산 당시 목적 가격이 받을 돈에 미치지 못해. 근데 받을 돈은 이자까지 계산 10억이야. 근데 목적 평가액이 8억밖에 안 돼. 그럼 내가 8억짜리 부동산 번등기에도 2월 더 받아야 돼. 청산 당시 목적 가격이 미치지 못해. 받을 돈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이 법에 적용이 있다 없다? 있다. 생략하면 안 돼. 없다는 뜻을 통지하노. 청산유예기의 2개월을 경과하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인지를 볼 줄 알아야 돼. 청산 당시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생략할 수 없다. 이벌 적용 받아야 해서 통지해줘야 돼. 달라 청산 당시인지 범비를 예약 당시인지 다른 거예요. 그거 하나 조심. 이 한 문제 풀 줄 알면 돼요. 일단 그런 다음에 좀 넘기셔요. 자,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이 가담법은요. 제가 풀어준 문제 한번 보세요. 딴 거 보지 마시오. 시간 낭비야. 너 그러다가 딴 거 나면 어떡하니? 딴 거 풀어도 몰라. 어차피 몰라. 어차피 몰라 기억이 안 남아. 이 절차법이야. 제가 풀어준 것만 이렇게 한번 다시 해설 읽어가면서 보시면 돼. 충분해요. 그러면 기출문제 10문제 중에서 8문제, 9문제 맞춰요. 그럼 되는 거야. 기출문제 전부를 맞출 수 있더라. 그럼 다 해야 되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는. 30번, 1000번을 다 맞추려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 정도. 자, 4번째 볼까요? 4번 질문.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설명 틀려. 실행이요. 들이는 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가등기 담보권자가 돈 안 갚아도 이제 돈 받으러 가는 거예요. 첫째, 가등기 담보권자.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권자예요. 채권자. 도밀 채권자는 경매 실행, 경매를 신청할 건지 소유권 취득, 나 번등기 내겠다. 소유권 취득할 건지를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경매를 신청해도 좋아. 응? 선택할 수 있으며 기속 청산. 이 기속 청산이 뭐예요?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기속 청산한다 그래요. 청산에 부르기도 하고 이거를 기속 정산이라 부르기도 해요. 정산. 기속 정산. 청산, 정산. 같은 말이에요. 이 한자 두 가지로 써요. 이게 참고로 법률 용어인데 무슨 법률 용어가 두 개가 똑같은 용어예요. 청산이라 써도 되고 청산이 아니라 법률 용어가 법정을 정산한다. 이 같은 용어예요. 이게. 그래서 정산, 청산 같은 말. 기속, 정산. 기속, 청산. 나 번등기 내겠다. 소원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속 청산 절차의 경우에는 청산금 평가액과 피담보증을 밝혀줘야 된다. 통지하라는 거죠. 그렇죠? 이 실행 통지를 하라는 거지. 이 절차 밟아야 된다. 맞아요. 소유권 취득 쪽으로 넘어가면. 두 번째. 그런데 누구한테 통지할 거야? 실행 통지. 누구한테 통지할 것이냐? 이 통지하는 게 이거야. 채무의 돈을 못 갚아서 내가 청산 얼마 주고 번등기 낸다. 그리들 알아라. 채무자 등 전원에게 통지한다. 전원에게. 통지 대상에서 전원에게 통지해야 돼. 전원에게. 통지 대상에서 한 명이라도 통지가 누락되면 전원에게 통지해야 되는데 한 명 누락되면 청산 절차 밟아서 번등기 내더라도 대항할 수 없다. 잘못하면 무효가 되는 거야. 소원 취득이 안 되는. 전원에게 통지하다. 한 명 누락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전원에게 통지해줘야 돼. 그런데 누가 통지 대상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한테 이런 거 물어요. 통지 상대방에는 누구한테 알려줄 것이냐? 나 번등기 내겠다. 응? 소유권 가져버린다. 채무자 이외에 물상보증인은 포함되지만 담보가 등기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는 포함되지 않아요. 다 틀렸어. 그럼 누가 다 통지 대상이야? 이 가등기가 번등기하면 다 말소될 애들, 보받지 못한 후순위 애들. 천원이 통지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등기 잡힌 이후에 양수받은 양수인은 가등기 번등기하면 직권말소이잖아요. 다 통지해야 돼. 그럼 누가 통지할 필요 없어요.
선순위 권리자. 선순위 권리자. 얘가 돈 빌려주고 소유권 가등기 잡을 때 이미 전세권자 한 명이 있었어. 얘 선순위가 얘가 날짜 빨라. 이미 저당권자 한 명이 있었어. 얘가 빨라. 선순위는 가등기와 본등기 하더라도 직권말소 안 당하잖아요. 보호받는 선순위는 통지할 필요 없어요. 통지 대상이 아니에요. 얘. 또 하나 대항력 있는 딱 두 명이에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 두 명은 통지할 필요 없어. 결국은 다 누구한테 통지하라는 거야?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가등기 잡은 날짜와 본등기 사이에 껴있는 중간 직권 말소된 애들, 보호받지 못한 애들한테는 전원 통지하지만 선순위 권리자, 대항력 임차인은 가등기와 본등기와 보호받기 때문에 통지할 필요 없다는 거야. 통지대상이 아닌 사람 기억하셔야 돼. 전원에게 통지해야지. 한 명의 통지가 누락돼 버리면 등기하더라도 무효이다. 세원 취득할 수 없다. 전원에게 통지하라. 포함된다 그래야지. 후순위 권리자, 재산 특자. 포함되지 않아. 틀렸죠? 네. 포함되는 거예요. 네. 포함 안 되는 딱 두 명이야. 선순위 권리자, 대항력 임차인. 세 번째, 채권자가 담보물의 객관적인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주관적 평가했어. 그러면 목적 평가 금액. 야, 내가 번등기 내려는 이 건물의 평가 금액이 10억이고 내 받을 돈이 원금파 이자 플러스 7억이어서 빼내고 3억. 내 3억 주고 번등기 그러더라. 청구금 3억이야. 이 목적 평가할 때 이거 채권자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해. 객관 평가 아니야. 그렇더라도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예요. 그 주관적 평가하면 되는 것이지 감정 평가다 불러놓고 객관 평가라는 얘기 아니야. 응?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더라도 실행 통지와 청산 절차에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주관적 평가하면 돼요. 객관 평가 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3번 얘기가 맞아요. 유효하며 이게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더라도 청산기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네 번째, 채권자가 청산 통지했어. 받을 돈 7억이고 목적 평가가 10억이기 때문에 내가 3억 주고 번등기 한다. 통지한 후에는 채권자는 통지한 금액을 채권자는 다시는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채권자가 한번 청산 전에 통지하면 채권자는 다시는 그 금액을 다툴 수 없다는 얘기가 뭐야? 채권자 통지한 채권자 다시는 수정할 수 없어요. 증액도 안 되고 감액도 안 돼. 수정할 수 없다. 채권자는 한번 정한 청산금을 다툴 수 없다. 이거 함부로 수정시켜버리면 안 돼요. 없다. 5번에 목적 부동산 가액이 목적물 가격이 받을 피담세 미달돼. 받을 돈 10억이고 평가는 8억이야. 이거 가져서 2억 더 받아야 돼. 미달되더라도 없다는 뜻을 통지해 준단다. 통지하고 청산에 2개월을 기다렸다가 번등기 해야지. 청산금이 없다고 해서 절차를 생략할 수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한지문. 자, 5번 얘기 봐보세요. 그런데 이 가등기 담보 등하는 법률상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채무자에게 통지할 때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한마디로 청산금 계산할 때 이 청산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청산금을 계산할 때 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게 있어요. 그럼 청산 계산할 때 이 돈 주고 내가 번등이 안 돼. 그래 알아라. 그럼 일단 청산 계산 어떻게 계산할까? 일단 자기가 스스로 정한 목적물 평가액이 있을 거예요. 평가액. 지간장 10억이라 평가했어요. 거기서 마이너스 제가 받을 금액이 있을 거야. 제가 받을 금액. 피담보 채권액. 물론 피담보 채권액에는 뭐 원금 플러스 뭐 이자 플러스 뭐 다 등등등 들어가겠지. 이거 빼내야 돼. 그리고 혹시 고려할 게 뭐냐? 선순위 담보 채권액이 있다면, 담보 채권액이 있다면 혹시 내가 돈 빌려줄 때 이미 1억짜리 저당이 하나 있었어. 그럼 내가 번등기 하더라도 이미 있던 1억짜리 저당권 따라오는 거잖아, 나한테. 번등기 내가 직권 말소 안 되잖아. 내가 갚아줘야 되잖아. 그 선순위 담보 채권액이 있다면 이거 고려해줘야 돼. 이거 혹시 이게 주택인데 이 주택에 대항력 같은 임차인이 있어. 내가 가등기 담보 잡기 전에 이미 전입신고한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럼 내가 번등기 하더라도 승계 받아야 되잖아. 그 임차 보증금 안 빼주면 안 나갈 거 아니야. 대항력 있는 임차 보증금이 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 보증금이 있다. 임차금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없다면, 없다면 안 빼고 있다면 이게 또 1억이래. 내가 받을 금액은 또 7억이야.
다 빼냈어. 빼내면 얼마예요? 9억 빼내면 1억. 근데 1억 주고 번득이 한다. 그래도 알아라. 이렇게 계산해 주는 거야. 이거 다 고려하는 거야. 하지만 누구는 고려할 필요가 없냐. 청산 계산할 때 후순위 담보 채권액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없다. 고려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왜요? 내가 소유권 가등기 잡고 돈 빌려준 이후에 들어온 저당권자는요. 가등기가 번등기하면 직검할 수 있을 거잖아. 내가 그 채무를 안고 가지 않잖아. 선순위는 고려하지만 누군 고려할 필요 없다? 후순위 담보 채권액은 고려할 필요 없다. 요즘은 그럼 요 정답이 2번이야. 2번. 후순위 담보 채권은 피담보 채권 고려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청산 계산할 때 직권 말소시켜 버릴 거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30대 때 32대 때 정답이야. 이게 작년 문제인가 재작년 문제인가 이게 헷갈려.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간단하게 내. 어렵게 내면 뭐 끝도 없죠. 4번 문제, 5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요거 찬찬히 한번 이해가 안 돼도 한번 이해해 보려고 노력해 보시고 8번 문제 숙제예요. 천천히 한번 또 풀어보고 똑같은 문제. 8번 문제. 저는 10번 문제 풀게요. 10번 문제. 요 정도 수준까지만 보자. 이것도 어려워. 이것도 다 외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너는 어떻게 알았니? 이거를? 나도 외워서 하는 거예요. 그 법에 규정된 절차를 내가 하도 봐서 아는 거지.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야. 이게 저도. 절차법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10번 볼까요? 요 정도 사례 나올 수 있죠. 사례 문제 나오면 요 정도. 더도 아니요, 덜도 아니요. 갑은 을에게 1억 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권 시가 3억 원에 가등기를 하였어. 가등기 잡았어요. 저당한 자 가등기 잡아. 소유권 가등기. 정확한 문장 소유권 가등기란 말 써줘야 돼. 소유권 가등기를 잡았어요. 1억 빌려주고 3억짜리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잡았다는 거야. 잡았고 후순위 저당권자 병이 존재하고 있어. 그럼 1억 빌려주고 채무등본선에 소유권 가등기 잡은 이후에 누가 저당을 잡아서 후순위가 존재하고 있다. 을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돈 안 갚자. 갑은 담보권을 실행하고 그래. 돈 받아가려고 그래요. 이제 어떻게 하나 보세요. 1번에 이때 채권자 갑은 경매 실행이나 소유권 취득에 의한 실행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맞는 틀린 지문? 맞는 지문. 두 번째, 이때 채권자 갑이 을에게 청산금 평가액을 통지한 후에, 그렇죠? 마이너스 3억에서 빼내고 남는 돈 내가 넣었다. 1억 8천 주고 번득게 한다. 이 평가를 통지한 후에는 채권자 갑은 한번 통지한 금액을 다시는 다툴 수 있다 없다? 없다. 맞는 지문? 세 번째, 채권자 갑이 기속청산이란 말이 뭐라고요? 소유권 번득이 내는 거. 돈 대 소유권 가져버리는 거. 기속청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피담보 채권액과 받을 금과 마이너스 청산 평가액을 을에게 통지하고 청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절차 위반해버리면 다 무효이다. 네 번째, 채권자 갑이 을에게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통지 안 했어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 지급하더라도 번득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절차 위반하면 안 돼. 실행 통지 후 청산 유예 기간 몇 개월? 2개월 기다렸다가 청산금 지급 그리고 번등기 이 절차를 준수해야지. 절차 위반하면 다 무효이다. 네 번째, 갑이 을에게 5번에 병이 누구요? 갑자기 후순위 권리자. 이 후순위 권리자는요. 이 가등기와 번등기 하면 얘 어떻게 돼요? 얘. 드디어 가등기 잡은 채권 번등기 하면요. 얘 직권말상해. 가등기 무서운 점이 그거잖아. 가등기 잡은 이후에 들어 후순위 권리자는 번등기 하는 순간 양립할 수 없으면 다 직권말상. 얘 직권말상하네. 얘 직권말소. 후순위 병이 청산기간 내에 후순위가 청산기간 내에 청산기간 몇 개월이었죠? 2개월. 그래서 실행 통지할 때 제일 중요하게 알려줄 게 뭐냐? 청산금이 얼마라는 거 알려줘야 돼. 청산금. 여기 불만 있으면 경매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는 실행 통지를 알려줘야 돼. 실행 통지. 내가 이 통지 채무 때 언제 통지했다? 6월 30일 통지했다.
그러면 좀 만약에 청산기 6월 30일 통지가 날라왔다면 여기는 2개월이니까요. 8월 30일까지야. 그래서 요걸 알려줘야 돼요. 실행 통지를. 이때까지 후속 권리자가 통지받은 청산금에 불만이 있어. 아니 왜 3억밖에 안 나가니? 요즘 올랐는데 아파트가 올라서 지금 5억인데 시세가 왜 3억이야? 청산금이 왜 1억밖에 안 돼? 4억 원 되겠다 야. 불만이 있다면 후속 권리자는 이 청산 기한 내에 2개월 내에 8월 30일까지 뭐 할 수 있다?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근데 2개월 지나 8월 30일 지나버리면요. 경매 신청기가 없어요. 통지받은 후순위가 청산에 불만이 있거나 불복한다면 후속 권리자들은 청산 기간 내에 몇 개월? 2개월 내에 뭐 할 수 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경매 신청하면 이제 가등남북권자도 청산 중단하고 경매로 들어와서 소유권 가등이 잡은 날에 저당을 가서 배당받고 나가야지. 더 이상 소유권 취득할 수 없어요. 그 통지를 꼭 해줘야 돼요. 후순위한테. 불만 있다면 경매 신청기를 줘야 돼요. 그런데 병이 잘 보세요. 이게 포인트야. 청산 기간 내 하나요. 2개월 내 하나요. 자기 채권에 변제기가 도래 전이라도 나 돈 갚은 날은 1년 남았어요. 변제 도래 전이라도 청산 기간 내 불만이 있다면 청산 기간 내 경매를 신청해 버리면 갑에 담보받은 길은 이제 소멸한다. 소멸하는 거야 이제. 소멸하고 경락등에서 배당만 받는 거야. 모든 담보자 붙은 것은 경매가 돼버리면 다 소멸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번등이 낼 수 없어. 소멸한다 그래야지. 소멸 안 하면 살아서 쫓아간다는 얘기잖아 경락자한테. 말이 안 되죠. 다 모든 담보자 붙은 것은 경매 들어가면 경매가 되는 순간 다 소멸하고 배당 순위만 남는 거죠. 5번이 틀렸네요. 자 그런 문제들이야. 지금 뭐 11번 문제 이런 거 풀다 쓰러진 분 한둘이 아니야. 뭐 큰일 나지. 똑같아요. 13번 문제 숙제. 자 저는 하나 더 풀어볼게요. 14번 문제 이런 거 풀지 마시고 뭐 17번 문제 이런 거 괜히 이런 거 도전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너무 지문이 길어. 시간 나면 좋지만 16번 문제 요 정도 청라지 요 정도 16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16번에 갑은 을에게 빌려준 돈 1,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해서 을 소유 토지 시가 1억 원에 가등기를 마쳤어요. 저당을 잡지 않고 가등기를 잡았어요. 1,000만 원 때문에 1억짜리 부동산에. 그런 다음 병이 이 토지에 저당권을 취득했어요. 병이 후순위예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첫째, 을에 채무자 을에 채무 변제 의무, 돈 갚는 거와 갑에 가등기 말소 의무는 서로 동시관계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변제가 뭐라고요? 선이행. 돈을 먼저 갚는 것이 선이행이야 항상. 변제와 담보권 말소는 변제가 선이행. 틀렸네. 두 번째, 채권자 갑이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가등기의 본등기를 마치면 그 본등기 뭐다? 무효이다. 절초 위반하면 다 뭐다? 무효이다. 맞네 이거는. 세 번째, 을이 누구요? 채무자 을이 청산기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한 청산에 관한 권리 양도는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야 돼. 무슨 말이냐면요. 청산후 통지를 받았어. 내가 청산후 9천만 원 주고 9천만 원 주고 번등기 하나 그리 알아라. 다 알려줬어. 병한테도 후순위한테도. 근데 얘가 병이 불만이 없어. 왜 병이 불만이 없을까? 통지와 후순위가 청산금에 불만이 없어요. 내가 받을 돈은 5천이야 5천. 근데 청산금이 얼마야? 9천이야. 그럼 물상대에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물상대에. 저기요. 청산기한이 끝나는 날 9천만 원 중에서 5천은 제때 주면 나한테 주세요. 얘 물상대에 들어가면 돼. 받으면 충분하잖아. 물상대에 준비하고 있어. 청산 유예 기간이 끝나면 내 경매 안 하고 물상대 들어가서 바로 그냥 5천 내 받아올 거야. 그러고 있는데 2개월도 지나기 전에 6월 30일 통지가 왔는데 8월 30일이 되기 전에 청산 기간 내에 채무자 이 9천만 원 받을 돈 청산금을 박씨야 내 대신 네가 받아가져라. 참 양도해버리면 후순위 관리자가 물상대에 들어갈 게 없잖아요. 따라서 후순위 관리자 보호해주기 위해서 채무자들도 청산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산금 채권을 포기하거나 남한테 양도하면 안 되는 거야. 이 양도를 포기해버리면 후순위 관리자가 물상대에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후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채무자도 청산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청산권 채권 남한테 양도하거나 청채권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걸 포기해버리면 양도해버리면 물상도 들어갈 게 없어요. 불만 있다면 경매 집어넣는 거, 불만 없다면 물상대에 준비하는 거고,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거야, 후순위가. 포기하면 이걸 양도해버리면 안 되지. 대응할 수 없다 그래야지. 주장하면 안 되지, 이거. 후순위 보호하기서. 이따 틀렸어요. 네 번째 병은, 후순위 권리자 병은 청산기간이 지나면, 2개월이 지나면 그의 피담보 변제기에 도래하기 전이라도 경매를, 후순위 권리자들의 경매 신청기는 언제까지? 청산 기간 내에만. 2개월 지나면 불만해서 경매 신청 못해요. 그럼 후순위 권리자들은 청산 통자 날려면 선택해야 돼. 2개월 안에. 물상대에 들어갈 준비를 하든가. 물상대에 들어가면 압류 잡아야 되잖아. 압류. 지급 전에 압류를 잡든가 아니면 경매하든가. 둘 중에 선택해야 돼. 2개월이 지나버리면 경매 신청할 수 없어요. 5번에 갑에 가등기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서 이 토지 소유권을 정의 취득했다. 정의 경락을 받아버리면 담보당이 소멸하지 않나? 소멸돼야지. 모든 담보자들한 것은 배당 순위만 남는 거지. 경락이 됐는데 살아서 경락 쫓아가는 소유권 가등기, 담보받은기는 없어요. 담보등기는. 담보자분은 다 소멸해야죠. 소멸한다 그래야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뭐 조금 나는 좀 의혹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17번 문제 좀 어렵지만 차분차분 한번 복습하기엔 참 좋아요. 좀 어렵지만 복습용으로 이거 한 문제만 하세요. 내가 숙제 2문제 내주는 거네. 나머지는 보지도 마셔. 봐도 기억에도 안 남아. 요거만. 내가 풀어준 문제랑 혹시 더 시간이 되시면 17번 문제. 지금까지 한 거 종합 정리야. 이제 뭐 이해가 되면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셔.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고. 자, 많은 문제가 있지만 20문제가 있지만 결국 요거고요. 자, 좀 쉬었다가 집합건물법, 실명법 같은 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10분 쉬었다가요. 네.